K방역은 2015년에 메르스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이나 접촉자 파악, 정보 공개, 그리고 의료기관 병상 확보, 또 진단기법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1, 2차 유행 때는 상당히 빛을 발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 제도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차 유행 때는 실패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2.5단계까지 발령을 했지만 사실은 계속 1000명 이상을 넘어가고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차 유행은 전체 지역 전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된 그런 상태고,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 확산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증상자에게도 계속 PCR 검사를 하는 이런 방식의 K방역은 더 이상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진짜 환자들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병상화충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감염병 유행에 대한 저는 교과서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의협에서도 현재 상황을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중증 환자 치료와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상을 제대로 확충하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방식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형 병원들에서 침상수의 1%를 코로나 환자들에게 할당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하지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생명에 위험해지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의협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만 명 가량의 환자가 더 추가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코로나 사망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1000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 실제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코로나 치료도 중요하겠고요.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대책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형 병원들에 이렇게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시도립병원이나 국공립병원, 그리고 환자 밀도가 비교적 낮은 사립 중소병원, 이런 곳에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또 보상을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저질환이나 건강 취약계층에서 이 코로나 사망자가 늘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견해가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K방역을 오히려 더 격상해야 된다.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바뀌어야 된다. 저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님이세요. 오명동 교수님께서 코로나19 겨울 의료 시스템 준비라는 기자회견을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판단하기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K방역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일단 이 3단계 격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4주 동안 이제 거의 봉쇄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 전 국민이 꼼짝 말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실업 문제가 생길 거고 자영업자들의 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이것이 사실 뒷받침되어야 정부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뭐 그런 대책이 안 되니까 격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 4주 뒤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3단계 격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K방역은 그 대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권과 유럽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은 0.3명, 한국은 0.6명, 일본은 0.8명, 필리핀이 1.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존 홉킨스 대학교의 6월 30일자 발표고요. Our World in Data라는 곳에서 내놓은 그 그래프를 보면요. 그 유럽과 아시아권의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 비교, 또 일일 사망자 수 비교를 하면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사망자 수가 유럽, EU 국가들과 아시아권, 특히 동아시아권의 사망자 차이를 보면 거의 50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런 차이를 뭐 방역 대책 뭐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뭐 동아시아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니까요. 그 차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보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일정 기여를 했겠습니다만 주된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동아시아권 나라들에서는 이 교차 면역으로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차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면역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시아권 나라들은 그런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그렇게 사망률 차이에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대책의 차이가 아니라는 근거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응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증상자들 대상으로도 PCR 검사를 하고 추적 조사를 하고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확산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되고 있긴 하고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코비드19 사망률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 증가 패턴을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역 대책의 차이는 그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코비드19는 이미 계절성 유행을 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는 대부분 항체가 쉽게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만으로 집단 면역에는 이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집단 면역은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단하는 방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집단 면역은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무증상자들이 늘면서 생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이제 앞으로 독감처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거예요. 독감이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절적인 유행으로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 백신도 물론 중요하죠. 독감 백신을 매년 또 면역이 떨어진 노약자들이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도 고위험군에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야의 또 의견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또 전문가들과 야당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코로나 백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확보에 또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각국이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신중한 이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우선 확보를 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되고, 여기 대해서 그 전문가들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확보를 제대로 해 나가고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치료제가 뭐 곧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서도 이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개발 이런 쪽으로 정부가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신속하게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화학적인 것보다는 천연물 쪽이거든요. 중국을 예를 들면은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19가 터졌고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뭐 봉쇄 정책도 또 한 몫을 했겠지만, 이 중의학을 활용한 것이 대단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중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 천연물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 나라에서 개발된 천연물 중에 벌써 이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외국에서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임상 시험을 제대로 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이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많이 생길 건데, 그 신물질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나 보건소 같은 데서는 역학조사에만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취약계층에서 또 이렇게 사망자가 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더 바이러스에 취약한 거죠. 감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병 진행도 굉장히 급격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관리, 그리고 사실은 면역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방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